VOA 세계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남부 지역의 한 유류 저장시설에 드론 공습을 가했다고 러시아 당국이 오늘 밝혔습니다. 바실리 골루베프 로스토프주 주지사는 이날 텔레그램에 로스토프주 카멘스키 지역의 석유 저장고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저장 탱크 등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에 나섰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러시아 방공부대가 이 지역 상공에서 4기의 드론을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측의 즉각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카멘스키 지역에서는 이달 초에도 한 연료 저장시설에 공격이 가해진 바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 외무부는 어제 성명에서 남서부 쿠르스크 원전을 방문했던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에게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관련 입장을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러시아 국영 리아 노보스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로시 총장은 이날 쿠르스크 원전을 방문해 러시아가 주장했던 드론 공격 가능성을 포함한 안전 상황을 점검한 뒤 핵사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면서도 드론 공격이 누구의 책임인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중국군 항공기와 함정들이 또다시 타이완 인근에 대거 출현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현지 시각 오늘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27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 사이 타이완 주변에서 작전 중인 중국군 항공기 30대와 함정 7척을 포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항공기 가운데 27대는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은 뒤 타이완 남서부와 동부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타이완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중간선은 양국 간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과거 미국이 선언했던 비공식 경계선으로, 또한 방공식별구역은 영공 방위를 위해 국제관행상 영공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에 설정하는 공역입니다. 해당국은 진입항공기의 식별과 통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타이완군은 상황을 주시하면서 공군기와 해군 함정, 연안 미사일 체계에 중국군의 관련 활동에 대한 대응을 지시했다고 타이완 국방부는 말했습니다. 타이완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중국은 타이완 섬 주변에서 이 같은 군사 활동을 거의 매일 지속하고 있습니다. 호주와 태평양 도서국가들이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다국적 경찰 부대를 공동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오늘 서태평양 도서국 통가에서 열린 태평양 도서 포럼에서 피지,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통가 지도자들과 함께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호주는 이 계획에 초기 자금 2억 7,10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며 최대 4개 지역 경찰 훈련소와 다국적 위기 대응 부대를 창설할 것이라고 앨버니지 총리는 밝혔습니다. 이 부대는 수백만 제곱킬로미터 면적의 해역에 걸쳐 있는 이들 국가 지역에서 마약 밀매와 불법 어업, 경제 범죄 등에 대처하도록 도서국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정상들은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태평양 도서국인 키리바시에 중국이 자국 경찰 인력을 배치하는 등 중국이 영내 국가들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날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태평양 도서국들에서 선발된 장교 200명으로 구성되는 부대는 필요가 발생하거나 초청을 받을 경우 영내 문제 지역이나 재난 지역에 파견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앨버니지 총리는 태평양 국가 지도자들이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면서 호주 브리즈번에 이 다국적 부대의 조정 사무소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통제하는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오늘 이른 시각 이스라엘군의 대대적인 공세가 펼쳐져 최소 9명이 사망했다고 팔레스타인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이스라엘군의 이날 공격이 서안지구 북부 제닌과 투바스, 서부 접경 툴카름에서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이스라엘군은 지난 밤부터 제닌과 툴카름 난민촌에서 이란 이슬람 테러 기반들을 해체하기 위해 진력을 다해 활동 중이라며 공격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테러리스트들의 자금을 지원하고 무장을 시키고 있으며 인접국 요르단으로부터 첨단 무기를 몰래 들여와 동부 테러 전선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CNN 방송은 이날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군 병력과 국경경찰 4개 대대 그리고 드론과 불도저 등을 동원한 합동작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28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잠수함 10여 척을 국제해사기구 IMO에 처음으로 등록했습니다. 북한이 잠수함 전력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해외 작전을 예고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아래 서울 불바다 위협 당시 거론됐던 240mm 방사포에 새롭게 유도 기능을 적용한 신형 방사포 성능을 과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이 처음으로 공개한 자폭 드론 위협을 심각하게 여긴다며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등 동맹국과의 공조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0에서 22도, 최고기온은 24에서 34도, 바다의 물결, 동해 앞바다 0.5에서 2m, 서해 앞바다 0.5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잠수함 10여 척을 국제해사기구 IMO에 처음으로 등록했습니다. 북한이 잠수함 전력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해외 작전을 예고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27일 국제해사기구 IMO에 자국 잠수함 13척을 전격 등록했습니다. IMO의 국제통합해운 정보시스템 GISIS 자료에는 상어 2급 1호부터 11호까지 그리고 신포급인 824 영웅함과 신포 C급인 김군옥 영웅함 등 총 13척의 잠수함이 북한 선적으로 등재됐습니다. 각각의 잠수함에는 IMO의 고유 식별 번호가 부여됐고 등록 주체는 조선정부 해군으로 표기됐습니다. 북한이 잠수함 전력을 IMO에 등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따라서 북한 잠수함에 고유 식별 번호가 붙은 것도 사실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번에 등록된 잠수함 중 상어 2급으로 명명된 11척은 한반도 연안에서 운용되는 소형 잠수함입니다. 북한은 상어 2급 1호에서 3호까지의 건조 연도를 2004년으로, 4호에서 7호까지를 2005년으로, 나머지 8호에서 11호까지는 2006년으로 보고했습니다. 다만 이들은 기존 상어급 잠수함을 개량한 것으로 실제 건조 연도는 1990년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824 영웅함은 과거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시험 발사할 때 공개했던 잠수함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건조 연도는 2016년으로 기재됐지만 그 외 중량 톤수 등 재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김군옥 영웅함은 건조 연도가 2023년으로 기재돼 이날 공개된 잠수함 중 가장 최신형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9월 신포 조선소에서 진수식을 열고 김군옥 영웅함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거대한 크기로 주목을 받았지만 기존 로미오급 잠수함을 개조한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북한은 김군옥 영웅함을 전술핵 공격 잠수함이라고 주장했는데 실제로 이 잠수함에는 SLBM 발사가 가능한 발사관 10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느닷없이 잠수함 13척의 IMO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IMO에 알린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또 전체 보유 잠수함 70여 척 중 일부만을 등록한 배경도 현재로선 미지수입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7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신들의 잠수함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추론했습니다. I think they're trying to get recognition of their submarines, to get people to pay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y've 북한이 잠수함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려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잠수함에 대한 북한의 IMO 등록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군함을 등록한 사례는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언론 등을 통해 공개한 압록급 호위함 661호를 IMO에 등록한 바 있습니다. 다만 최신형이라는 북한의 설명과는 달리 IMO 자료에는 661호의 이전 등록 정보, 즉 1992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사용하던 중고 호위함이라는 사실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북한은 아직 건조되지 않은 남포급 호위함 2척을 앞으로 2026년에 진수할 것이라며 이들을 IMO에 등록해둔 상태입니다. 아직 건조가 끝나지 않은 군함에 IMO 번호를 부여한 건 그만큼 북한이 자신들의 군함 건조 역량을 외부에 알리려는 의도로 해석됐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잠수함 운용 역량을 과시하기 위해 IMO에 잠수함을 대거 등록한 것인지 주목됩니다. 중국 러시아와의 합동 잠수함 훈련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이번에 공개된 잠수함 중 상당수는 연식이 높아 해외로의 운항이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연안에서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며 갑작스러운 북한의 잠수함 등록이 이에 따른 준비 과정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도 VOA에 잠수함을 동원한 북한과 러시아 혹은 북한과 중국 혹은 세 나라의 합동 군사훈련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상어 2급 잠수함과 2개의 신형 SLBM 잠수함만을 등록한 점이 흥미롭다면서 이는 훈련에 참가하는 잠수함만을 등록 대상으로 포함시켰기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when I say international exercises, those would have to be with obviously either China or Russia or both. 그러면서 상어 2급 잠수함은 잠항 시간이 길지 않지만 그렇게 멀지 않은 블라디보스토크 지역에서라면 훈련과 같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벡톨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변의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바츠 전 위원은 군함은 IMO에 등록할 필요가 없고 각국 해군은 일반적으로 보조 상선이 아닌 이상 이를 등록하지 않는다며 북한이 왜 이렇게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는지 매우 의아하다고 말했습니다. Yes, for me it's a very curious situation. Why they would go through this unnecessary administration for 그러면서 이번 북한의 잠수함 대부분은 연안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만큼 국제 항해를 할 것으로도 예상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지난 1987년 IMO가 채택한 결의는 중량 톤수 100톤을 넘는 선박이 IMO에 등록돼 IMO의 고유 식별 번호를 부여받도록 하고 있지만 군함 등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잠수함이 건조된 지 30년이 넘은 만큼 실제 역량 발휘가 쉽지 않다는 사실도 주목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지난해 공개한 김군옥 영웅함이나 앞서 여러 차례 SLBM을 시험 발사한 824 영웅함도 노후 잠수함을 개량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훈련이 아닌 실전 투입 가능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베네서님 연구원은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이들 두 척의 잠수함은 여전히 재래식 디젤 추진 방식이라면서 북한이 이들 잠수함을 북한 해역 밖에서 운용할 수 있기를 바랄 수 있지만 안정적인 운용 측면에선 좋은 생각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other two submarines that carry ballistic missiles that are still conventionally powered, diesel-powered submarines. 따라서 북한에서 가까운 해역이 아닌 곳에선 운용되기 힘들 것이란 설명입니다. 또한 김군옥 영웅함의 경우 물론 북한이 최신형 잠수함으로 선전했지만 기존 로미오급 잠수함을 비정상적으로 개조한 것인 만큼 실제 운용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안정적일지 증명하지 못한 상태라고 분석했습니다. 벡톨 교수는 824 영웅함에 대해 북한은 한 개의 발사관을 가진 이 잠수함을 여러 차례 시험했고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 발사가 가능하다는 사실까지 입증했다고 말했습니다. Well, for the Shinpo-1, the one with only one tube, they've tested that one a lot. So 그러면서 이 잠수함은 당장 내일이라도 한국을 공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벡톨 교수는 문제는 발사관이 하나뿐이란 점이라며 이는 발사도 한 번만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아래 서울 불바다 위협 당시 거론됐던 240mm 방사포에 새롭게 유도 기능을 적용한 신형 방사포 성능을 과시했습니다. 러시아로 수출하기 위한 막바지 시험 사격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용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북한이 신형 240mm 방사포 시험 사격을 벌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제2경제위원회 산하 국방공업기업소들이 생산한 240mm 방사포 무기체계의 검수 시험 사격을 참관했다고 28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들 방사포 무기체계에 관해 기동성과 타격 집중성에서 기술 갱신된 것이라고 소개하면서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이번 시험 사격에서 또다시 새로 도입된 유도 체계와 조종성, 파괴 위력 등 모든 지표들에서 우월성이 입증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사진을 통해 방사포가 발사되고 타격 지점을 조준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기존 240mm 방사포와 달리 꼬리 부위에 조종 날개 형상이 식별됩니다. 한국군도 27일 오전 북한 측 서해상으로 발사된 방사포를 포착해 감시 추적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신형 방사포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또 얼마나 위협적인 무기인 건가요? 북한의 240mm 방사포는 한국의 전선부대와 수도권을 겨냥한 장사정포에 해당하는 무기체계로 이른바 북한의 서울 불바다 위협이 제기될 때 거론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기존 240mm 방사포는 1980년대 전후 생산된 무기로 노후화됐고 최대 사거리도 40km 수준으로 전방지대에서 한국의 전선부대나 수도권을 타격할 수 있지만 포탄의 폭발력, 정밀도, 사거리 등에서 미한 전력에 비해 대화력전의 우위를 확보하긴 어렵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박사는 북한이 300mm 방사포에 탑재한 유도 기능을 동시 다발 능력이 더 큰 240mm 방사포에까지 적용함으로써 한국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2010년대 중반 300mm에서부터 이루어졌다가 2010년대 후반에 600mm 초대구경 조종 방사포가 등장을 하고요. 그랬던 그 기술이 이제 240mm 정도의 초구경으로까지 내려갔다. 즉 이전에는 전략군에만 배치되어 있던 이런 유도 성능을 가진 방사포가 이제 군단급 부대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내려갔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권용수 한국국방대학교 명예교수는 북한 측이 언급하진 않았지만 신형 방사포에 유도 기능을 넣으면서 사거리도 일부 늘렸을 가능성이 크다며 첨단 산업이 밀집한 한국 수도권 남부까지도 타격권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확도만 향상시키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유도 조종 기술이 가미가 되면 사거리가 좀 늘어나거든요. 이게 조금만 더 늘리면 어디서 발사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전략 산업 기지 같은 데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가 되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시험 사격을 직접 참관했다고 했는데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어떤 발언을 했나요?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포무기 생산과 부대들의 교체 장비시키는 사업에서 견지할 중요 방침을 밝혔다고 전했는데요. 중요 방침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올해 전면적 생산과 배치를 앞두고 최종 점검 차원에서 이번 시험 사격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월 국방과학원이 유도 기능을 갖춘 신형 240mm 방사포 포탄을 개발했다고 처음 밝힌 바 있고 이후 지난 4월 새로 설립된 제2경제위원회 산하 국방공업기업소에서 생산한 240mm 방사포탄 검수 시험 사격을 진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5월엔 방사포탄의 유도 기능을 탑재해 정확도를 향상하는 등 기술 개량을 진행하고 이를 인민군에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김 기자, 북한이 최근 자체 개발했다며 자폭형 무인기를 처음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재래식 신형 무기들을 연이어 보이는 양상인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한국을 위협하는 무력 과시 측면도 있지만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차원의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당장 필요한 무기 체계라는 점에서 자폭형 무인기 공개에 이은 신형 240mm 방사포 시험 사격은 러시아 수출을 염두에 둔 이벤트라는 관측입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입니다. 북한의 대러시아 수출이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번에 검수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런 의미에서 방사포탄의 성능 시험인데 이게 이제 수출을 위한 대량 생산 과정에서 필요한 검사를 하는 이런 과정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긴 해요.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선에 122mm 방사포를 공급한 게 확인됐고 240mm도 공급할 가능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한국에서 미한 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실드 연습이 한창인데요. 이번 시험 사격이 이에 대한 대응 차원이기도 하지 않을까요? 북한은 이번 미한연합훈련에 대해 예년에 비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김정은 위원장은 별도의 대외 위협 발언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UFS에 의도적으로 무관심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홍민 박사는 북한이 미한 군사훈련의 빈도가 크게 늘면서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일정에 따른 무기 개발 현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대내외에 간접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시점이 UFS가 대규모 기동훈련 수반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정점에 이른 시기에 있는 지금 훈련이거든요. 그런 시점에 쐈다라는 거는 일정하게 이런 한미가 행하고 있는 기동훈련을 대응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하나 정도는 우리가 이렇게 신형급으로 새롭게 배치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효과는 있다고 봐요. 지난 19일 시작한 UFS 연습은 26일부터 29일까지 2부 훈련에서 연합 상륙작전 훈련인 쌍용훈련과 통합 화력훈련을 비롯해 지상과 해상,
공중 영역에서 실기동과 사격훈련 등 모두 48건의 야외 기동훈련이 실시됩니다. 한국 합참은 군은 확고한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UFS 연습과 연합 야외 기동훈련을 계획대로 정상 시행하면서 북한의 도발 징후와 군사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거듭 우려를 나타내고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 자제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27일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의 발효에 역행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비판했습니다. 로라 홀게이트 국제원자력기구 IAEA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 CTBTO의 제63차 준비위원회 실무그룹 회의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한을 주요 국제적 긴장 고조의 요인 중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홀게이트 대사는 미국은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는 강력한 공약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러시아의 이유 없고 부당한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홀게이트 대사는 미국 정부가 이 같은 국제적 위협에 대응하고 핵 확산 방지와 투명한 핵 관리를 위해 앞장서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의 참여도 독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핵실험이 없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노력과 함께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다자주의, 국제협력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변함없이 확고하다는 것입니다. 이어 지난 7월 미국 정부가 샌디아 국립연구소와 라스베이거스 외곽의 네바다주 국가보안시설에서 여러 서명국 및 임시기술사무국 관계자들을 초청해 시설을 공개하고 이러한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CTBT와 CTBTO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지지와 우리의 핵사업 관리의 투명성을 강조한 것이며 다른 핵무기 보유국들도 동일한 수준의 투명성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EU도 이날 회의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한이 21세기에 전면적인 핵폭발 실험을 실시한 유일한 국가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북한이 더 이상의 핵실험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CTBT의 보편화와 발효는 여전히 EU의 최우선 과제라면서 아직 서명을 하지 않은 모든 국가들이 어떠한 존재 조건이나 추가 제한 없이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CTBT가 발효될 때까지 EU는 모든 국가가 핵무기 실험 또는 기타 핵폭발에 대한 유예를 준수하고 조약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어떠한 행동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187개의 나라가 서명하고 178개국이 비준한 CTBT는 발효되지 못해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CTBT가 발효되려면 핵기술을 보유한 44개 나라 모두가 서명 및 비준을 해야 하는데 이 중 미국과 중국, 이란, 이집트, 이스라엘은 서명만 하고 비준하지 않았으며 북한과 인도, 파키스탄은 아예 서명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둔 CTBTO는 유엔이 1996년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약을 채택하면서 발족한 핵실험 감시기구입니다. 전 세계 300여 곳에 지진파와 수중음파, 초저음파, 방사능 핵종을 탐지하는 핵실험 국제감시체제 IMS를 가동해 핵실험 동향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로버트 플로이드 CTBTO 사무총장은 오는 29일 국제 핵실험 반대의 날을 앞두고 지난 22일 공개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북한만이 국제사회의 핵실험 금지 노력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In 1996, the world said stop. A treaty was signed to 북한은 지난 2006년 10월을 시작으로 2009년 5월과 2013년 2월, 2016년 1월과 9월, 2017년 9월에 걸쳐 6차례 핵실험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핵 전문가들은 북한이 언제든지 7차 핵실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2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지난 몇 년간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를 재건하고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는 모습이 포착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So they start saying us, be careful with us. We have all this, and we buy some additional. 그러면서 사실상 핵실험 준비를 마친 북한이 모든 준비를 마친 우리가 몇 가지 추가적 조치와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는 신호를 대외적으로 보내려 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도 최근 VOA에 북한이 핵실험장을 유지하고 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며 다만 정치적 혹은 일부 기술적 이유로 7차 핵실험을 유보하고 있을 수 있다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So they're keeping it ready to do a test, but we don't know why they're not testing. We really don't know. 한편 북한은 핵실험과 관련해 2003년 핵확산 금지 조약 NPT를 탈퇴했다는 이유로 어떤 조약상의 의무로부터도 자유롭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의 최선희 외무상은 지난해 4월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은 미국과 그 동맹의 군사 행동에 대한 정당한 주권 행사라고 주장하며 적대적인 주변 환경이 근원적으로 종식될 때까지 행동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는 미한일 정상들의 캠프 데이비드 선언 1년을 맞아 지난 1년간 미한일 3국이 이룬 성과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우리는 3국 파트너십의 새 시대를 계승하고 협력을 제도화하며 각급에서 이익을 증진할 모든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 통일부 등이 주최한 캠프 데이비드 1년과 8.15 통일 독트린 포럼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안보 분야에서 미한일 3국은 북한의 도발과 잠재적 핵 위협에 보다 잘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능력을 구축했다며 미한일 각국은 이제 통합된 연합훈련을 함께하면서 공동의 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은 한영사에서 북한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함께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한일 3국 간 협력은 정치 리더십 변화와 관계없이 변함없이 유지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최근 미국 대선 후보들의 정강 정책을 두고 설왕설래가 있다며 그러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미한일 3국의 견고한 합의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맞붙는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북 정책과 한반도 정책, 동맹 등에 대한 정책에서 확연히 구분됩니다. BOA는 5차례에 걸쳐 두 후보의 한반도 관련 정책을 비교하고 차기 정부에 대한 재미 탈북민들의 기대와 재언을 전하는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순서로 차기 대통령이 직면할 인도태평양 영내 도전 과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전문가들은 21세기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발전 중 하나인 중국의 부상과 미중 관계,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증대, 그리고 중국, 러시아, 북한의 연대 강화를 차기 미국 대통령이 직면할 영내 주요 도전 과제로 꼽습니다. 앤드루야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극자는 27일 VOA의 통화에서 가장 큰 도전은 여전히 미중 경쟁이라고 말했습니다. So the biggest challenge, of course, is still U.S.-China competition. That's a broad. 이어 미중 경쟁 내에서도 특히 매우 시급한 문제들이 있다며 남중국해에서의 영유권 분쟁이 점점 더 격화되고 있으며 필리핀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곳 해협과 타이완 해협에 대해 중국이 훨씬 더 공격적이고 침략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27일 VOA의 통화에서 외교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팽창하는 중국의 힘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반대하며 미국 중심의 동맹체제를 약화시켜 이를 중국 중심의 안보, 경제, 외교 질서로 대체하려는 결의와 함께 영내 및 그 너머에서 점증하는 중국의 공세적 태도가 매우 분명해졌다는 겁니다. The primary challenges, the diplomatic challenges that I see include, first and foremost, how to deal
with 리비어 전 수석부 차관보는 또 중국과 러시아의 소위 한계 없는 파트너십과 현재 전개되고 있는 러시아와 북한의 새로운 파트너십에 대한 대처도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며 이는 중국, 러시아, 북한이 영내 자유롭고 개방적인 규칙 기반 질서와 자유로운 국제 질서에 대한 아이디어를 훼손하고 반대하기 위해 각자의 노력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영내 영향력 증대는 이른바 반서방 연대의 축인 중러 및 북중러 간 협력 강화라는 또 다른 도전과도 맞물리면서 영내 미국의 이익에 계속 도전을 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로버트 레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27일 VOA에 중국 문제는 전반적으로 최우선순위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당선된다면 적대적, 경쟁적, 협력적 구도 중 전반적으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중국을 다룰 것인지 조기에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해리스 부통령은 중국 정책과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영내 동맹국가 파트너들을 집단적, 개별적으로 계속 결집시켜야 할 것이라며 각 파트너들이 중국 문제에 대해 각자의 견해와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동아시아 정책과 접근법에 대해선 확실한 답보단 의문과 불확실성이 더 많다며 아시아 지도자들이 트럼프와 맺을 수 있는 개인적 관계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고 랩슨 전 대사대리는 밝혔습니다. 공화당은 새 정강 정책에서 힘을 통한 평화 외교 정책을 전명하며 가장 핵심적인 미국 국익에 중심을 둔 외교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고 민주당 정강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소다자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군사력, 특히 핵무력을 증강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라는 미국의 적성국이자 전 세계 핵강국인 두 나라의 이중 핵 위협은 차기 미국 대통령이 직면할 주요 안보 도전 과제로 꼽힙니다. 인도태평양 사령관을 역임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27일 VOA에 차기 대통령이 직면하게 될 안보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동일하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안보 도전은 공격적인 북한과 수정주의 중국, 군사적 침략을 통해 복수를 추구하는 러시아, 그리고 북한,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이란 간 점증하는 연대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러 협력과 관련해 중국의 핵능력 확대는 큰 우려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핵무력 강화 추세를 반영해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새 핵무기 운용 전략을 승인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지난 21일 미국 정부가 북한과 중국의 급격한 핵 역량 강화 추세를 반영해 새로운 핵무기 운용 전략을 승인했다면서 비공개 기밀 문서에 해당하는 새 지침에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 3국이 협력해 핵 위협을 가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강화도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 개발과 함께 영내 또 다른 도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석자는 미국은 우크라이나 때문에 북한의 무기가 러시아로 넘어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론 러시아에서 북한으로의 기술 이전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the U.S. will have to pay attention to just North Korea's expanding weapons capabilities, growing ties with Russia. 여석자는 북한의 중국 이외에 새로운 파트너, 새로운 생명줄이 생겼다는 것이 첫 번째 영내 우려라며 김정은이 정기적으로 시험해온 위성 및 미사일 기술 같은 것들에 대해 러시아가 실제로 지원을 제공한다면 진전은 더욱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석자는 미국이 관리해야 할 또 다른 문제는 남북한 김장 문제라며 특히 한국과 윤석열 정부가 북한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해리스 부통령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거나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한국과의 추가적인 조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another issue that the U.S. will need to manage is inter-Korea tensions as well too. I think there's going to need. 이와 관련해 랩슨 전 대사대리는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나 독자적인 핵무장 추진에 대한 한국의 관심이 새 정부 들어서도 지속적인 도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새 대통령이 직면할 주요 경제안보 도전은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해 중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미국 경제의 회복력을 유지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경제력의 균형을 중국 쪽으로 더 이동시키려는 중국의 수출 주도 성장 모델의 공격적인 확장과 함께 중국 내 외국 기업들에 대한 중국의 지속적인 기술 공유 압박, 그리고 핵심 기술과 중요 민감 광물 생산에서 지배적인 우위를 차지하려는 단일 목표에 대한 중국의 집중을 역내 주요 경제 안보 도전으로 꼽았습니다. The aggressive growth of the Chinese export-led growth model. 전문가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이런 외교안보 경제적 도전은 서로 깊이 얽혀 영향을 주고받는 복잡한 관계를 형성한다면서 미국의 새 대통령은 이를 반영할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브루스 벤은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7일 VOA에 통화해서 냉전 시대의 전략이 약간 변형된 형태의 전통적인 접근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이제 우리는 양자 문제가 아닌 다자 간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미국은 이를 다룰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The traditional approaches, which were largely the Cold War strategy that's kind of been warmed up a little bit. 그러면서 그런 전략에 대한 고민이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이런 새로운 세상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더 큰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2024년 대선을 앞두고 VOA가 준비한 기획보도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순서로 차기 정부에 대한 재미 탈북민들의 기대와 재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전직 고위관리가 북한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핵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짓말을 20년 넘게 해왔지만 북한은 완전하고 명실상부한 핵 보유국이라는 겁니다. 또 한국에 진보 정권이 들어서 미한 협력 동력이 약화할 경우 미일 밀착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4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리처드 롤리스 전 국방부 아태 안보 부차관과 마커스 갈로스카스 전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의 대담을 전해드립니다. 미한일 3국 정상들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년을 맞아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마커스 갈로스카스 전 분석관님, 지난 1년간 어떤 성과를 거뒀다고 보시나요? 또 미국과 일본의 지도부 교체가 향후 동력에 영향을 미칠까요? Well, first I'll highlight three things. The progress has been made in military cooperation and military 먼저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군사 협력과 군사 훈련에서 이루어진 진전은 엄청나고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지난 6월 열린 프리덤 엣지 훈련과 같은 규모의 3국 군사훈련은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진전입니다. 대잠수함전, 미사일과 방공, 수색과 구조 등 여러 다른 임무에 중점을 뒀죠.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군사적 진전의 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3국 관계의 제도화입니다. 이제 우리 3국 관계에 이전엔 없던 동력이 생겼습니다. 그로부터 가시적 성과가 나오고 있죠. 이는 모든 관련자들에게 그 진전을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롤리스 전 부차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I'm a little bit less optimistic about the future, and the reason I'm less optimistic is there's an old 저는 미래에 American 대해서 좀 expression 덜 낙관적입니다. 제가 좀 덜 낙관적인 이유는 미국의 오랜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기 때문인데요. 탱고는 둘이 추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셋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당장 또는 앞으로 지도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점이 우려스러운데요. 기시다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우리는 새 일본 총리를 맞이하게 될 텐데요. 또 다가오는 일본 중요한 선거에서 자민당이 여당 지위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문제가 있죠. 기시다 총리를 잃으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 동력의 일부를 잃게 됩니다. 물론 미국에서도 지도부의 교체가 있습니다. 후보들을 고려하면 다소 문제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상황이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2년여 정도 남았지만 진보 진영의 강력한 야당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갈로스카스 국장이 말한 대로 동력은 있지만 그 동력을 유지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운도 따라줘야 할 것입니다. 과거 한국에서 반미 또는 반일 감정이 일어나면 미국이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한국 이외의 아시아 동맹과의 관계를 강화했는데요.
롤리스 전 부차관님, 만약 한국에서 또 다른 그런 반미, 반일 감정이 일면 미국은 비슷한 조치를 취할까요? I don't know. I think the United States goes where it's wanted and continues to support the people that want.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자신이 환영받는 곳으로 가고 미국의 지원을 원하는 사람들을 계속 지원할 겁니다. 미국은 분명 일본과의 현재 관계를 계속 유지할 걸로 봅니다. 현재 양국 간에 많은 동력이 있기 때문이죠. 엄청난 동력이죠. 거의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말이죠. 만약 한국의 진보 정부가 들어서서 그 동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미국은 일본과의 관계에 훨씬 더 많이 치중하게 될 겁니다. 그런 불가피한 일입니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진보정당 지도부가 실제로 동맹에 전념한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네요. 최근 승인된 미국의 새 핵 운용 지침은 중국, 러시아, 북한의 핵 공조 위협에 대한 대비책으로 보도가 됐죠. 칼로스카스 전 분석관님, 새 핵 국가를 압도하기 위해 어떤 핵 전략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요? Yeah, so I'm not going to speak to the specifics of any sensitive documents, but Pranay Vadi, who's 민감한 문서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프라네이 바디 국가안보회의 선임보좌관이 최근 연설에서 강조했죠.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동시에 억제해야만 한다고 말이죠. 그냥 억제하는 게 아니라 세 나라로부터의 핵 위험을 억제해야 한다고요. 이는 억지력과 핵 문제에 대한 사고의 틀에서 엄청난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준선은 세 나라를 압도하고 세 나라 핵무기와 1대1로 맞서려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세 나라가 협력해 미국에 더 큰 위협을 가할 기회를 노리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입니다. 또는 한 나라가 미국과 전쟁할 때 다른 나라들이 그 싸움에 가담해 이익을 얻지 못하게 억제하는 것이죠. 따라서 핵심은 압도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세 적국을 억제하는 겁니다. 또 매우 다른 세 핵국가를 억제하는 게 얼마나 더 복잡하고 각각 다른 접근법이 필요한지 이해하는 것이고요. 단순히 숫자에 관한 게 아니라 각국은 다른 목표와 태세,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은 그들의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할 가능성은 가장 높지만 보유량은 가장 적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압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 나라를 동시에 억제할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국 일각에서는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에 재배치하기를 원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롤리스 전 부차관님, 미국이 핵 전략을 재고하면서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Well, we've discussed this before, but and I've mentioned before the RAND study that was done with. 우리는 이 문제를 전에도 논의했었지요. 전에 랜드 연구소와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의 공동 연구에 대해 언급했었는데요. 우리는 아시아에선 어떤 것도 안정적이지 않고 모든 게 변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한이 그렇죠. 그들은 최근 전술 핵무기를 대거 최전방에 배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실제적인 위협입니다. 그리고 한국 국회를 뒤흔들었죠. 한국 국방부 장관이 2주 전 이에 대해 증언한 것으로 아는데요. 북한은 우리가 현상을 유지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 나서야 합니다. 이 문제로 한국에서 핵무기 재배치 논의가 다시 활발해질 겁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조만간 한국에서 어떤 정부가 되건 유럽과 같은 전술 핵 재도입 요구가 있을 겁니다. 이건 분명 합리적인 요청입니다. 미국이 중국, 러시아, 북한의 핵 공조 위협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세계 최고의 핵 강국인 미국조차 이런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새 핵 국가에 포위된 비핵 국가입니다. 칼로스카스 전 분석관님, 한국이 검증되지 않은 미국의 핵 우산에만 의존한 채 재래식 역량만 강화해야 하나요? Well, I think unverified is a very strong word. I think the nuclear umbrella, extended nuclear deterrence. 검증되지 않은이라는 말은 굉장히 거친 표현입니다. 핵우산, 확장 핵 억제력, 이런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건 실제로 굉장히 거친 표현인데요. 하지만 저는 전술적 측면에서 우려가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이하 수준 재래식 공격을 대비한 재래식 대응 역량을 갖추는 것과 또한 북한과의 핵 충돌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미국의 역량을 갖추는 것은 상호 보완적인 역량이며 함께 작동해야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볼 때 한국이 자체 핵 능력을 개발하는 데에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매우 높은 비용이 듭니다. 핵 역량 개발에는 많은 문제들이 따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 자체에 철학적인 반대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실용적, 작전적, 전략적 요소를 고려할 때 이는 정당화하기 매우 어려운 결정이 될 겁니다. 따라서 저는 핵무기 보유 단계인 미치지 않는 다른 옵션들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영내 핵태세를 조정하는 것도 그중 하나죠. 제가 한국에 조언하자면 한국이 자체 핵 보유를 고려하기 전에 그에 따른 문제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확장 억제가 검증되지 않은 약속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것이 허물어지고 있고 보강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해 많은 분석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옵션들을 먼저 다 시도해 봐야 한다는 말씀인데요. 롤리스 전 부차관 말씀처럼 전술핵 재배치가 조만간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 진지하게 논의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핵태세를 재검토하면서요. 미국이 전 세계에서의 미국의 핵태세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Yeah, so near future is relative. I think we have to recognize we're in a political transition. 가까운 미래라는 건 상대적인 건데요. 우리가 지금 정치적 전환기에 있고 많은 변수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그 대화가 언제 혹은 실제로 이루어질지 추측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이건 우리가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라는 분석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려를 묵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미국이 이런 접근법을 취하지 않기로 한다면 그 이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분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이 문제는 사실상 보류될 겁니다. 저서 핵무기 사냥에서 자신이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어떻게 막았는지 쓰셨습니다. 롤리스 전 부차관님. 지금 이 시대에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똑같이 하셨을까요? 만약 박정희 대통령이 핵무기를 개발했다면 미한 동맹은 지금과 다른 상황에 있었을까요? Let me take the easy part first. I think if Park Chung-hee had succeeded in doing what he tried to do, the alliance would have 쉬운 been 부분부터 말씀드리죠. 만약 박 대통령이 그가 하려던 일에서 성공했다면 동맹은 근본적으로 바뀌었거나 아마 깨졌을 겁니다. 하지만 방금 칼로스 카스 국장의 말로 돌아가자면 우리는 1970년대에 일어났던 일들, 특히 카터 대통령이 내렸거나 시도했던 결정들을 비교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시와 오늘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에는 북한의 핵 위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북한의 목표가 무엇인지, 특히 미국을 사정권에 두는 전략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봐야 합니다. 또 지금은 한국을 타격할 수 있는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음을 훨씬 더 분명히 하는 점 역시 살펴봐야 합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건 자신들에게 핵 신뢰성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재래식 도발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도발은 그들이 아주 능하고 한국 정부를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재래식 도발들이 청와대 습격이든 연평도 문제든 한국은 미국의 확장 억제력이 여전히 유효한가라고 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북한이 한국에 그런 전술적 위협을 가할 수 있다면 한국 지도부를 매우 어려운 결정의 위치로 내몰고 한국 내 정치적 관계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북한은 그런 역량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민주당 2024 정강에서는 북한 비핵화 문구가 빠졌습니다. 2020년에는 명확히 명시돼 있었는데요. 공화당 정강에도 북한 비핵화나 남북한에 대한 언급은 없고요. 롤리스 전 부차관님, 이게 북한 비핵화는 이미 물 건너갔다는 미국 정치권의 인식을 반영하는 걸까요? 이게 남북한에 나쁜 신호를 주는 건 아닐까요? Well, I think the fact that both platforms don't contain the denuclearization concept. 양당 정강에 비핵화 개념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전적으로 비현실적인 겁니다. 우리가 북핵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는 걸 멈춘 건 다행입니다. 우리는 20년 넘게 거짓말을 하며 살았어요.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 역량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죠. 그 문구가 빠졌다는 건 단지 현실 반영이고 모두가 이 사실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던 걸 의미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북한을 완전하고 명실상부한 핵 보유국으로 받아들이고 억제하는 시대 말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이미 현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미국이 북한 비핵화와 북핵 폐기라는 목표에서 후퇴한다는 생각은 일부 한국인들에게 미국과 한국의 전략적 목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한국이 핵무기를 원하게 만든 원인을 미국이 제공한다고까지 말하고요. 미국이 이제 북한 비핵화 목표에 대해 느슨해졌기 때문이라면서요. 두 분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I think that's far from the truth. I think that's complete not reality because I agree with you.
사실과 거리가 멉니다. 그건 전적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생각에 동의하기 때문인데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거나 폐기할 의사가 있다는 어떤 생각도 비현실적이며 고려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혼재된 신호가 한국에 전달되고 있다면 유감입니다. 한국과 북한에 대한 우리의 신호는 꽤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북한은 이제 고도로 발전된 핵무기 보유국입니다. I think there's a fundamental lack of understanding in many quarters that so much of 근본적으로 이해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북한과의 외교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은 미 행정부 정책 때문이 아니라 북한의 행동과 접근법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차기 대통령 취임 이후 펼쳐질 외교는 미국의 접근법보다 평양의 접근법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김정은이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인가, 그게 문제입니다. 네, 지금까지 리처드 롤리스 전 국방부 아태 안보 부차관과 마커스 갈로스카스 전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한국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667조 4천억 원으로 확정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북한이 큰 수해 피해를 입은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호화 유람선이 인공위성에 포착됐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한국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확정했다는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한국 정부가 내년도 국가 예산 규모를 올해 예산보다 3.2% 늘어난 677조 4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정부는 2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네, 한 달에 300에서 400만 원 정도 받는 월급쟁이 입장에서 보면 예산이 677조 원이라고 하면 잘 와닿지가 않는데 좀 쉽게 설명해 주시죠. 네, 미국 달러로 계산하면 677조 원은 5,091억 달러인데요. 북한이 1년 내내 생산하는 모든 물자와 상품 서비스의 가치가 대략 233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의 한 해 예산이 북한이 1년간 생산하는 국내 총생산의 22배에 해당되는 겁니다. 네, 엄청난 규모인데 이번 예산의 특징으로 뭘 꼽을 수 있을까요? 가장 큰 특징은 재정 건전성을 중시했다는 겁니다. 이번 예산은 기존 예산과 비교하면 3.2% 증가한 것인데요. 과거에는 예산 증가율이 4에서 8%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2%로 낮은 편인데요. 이것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돈을 푸는 바람에 국가 부채가 상당히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정부가 나라의 빚도 줄이고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기 위해 예산 증가율을 작게 잡은 겁니다. 한마디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곳에는 돈을 써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국방 예산이 그런 경우인데요. 북한의 계속되는 대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국방 예산을 61조 6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올해보다 3.6% 증가한 건데요. 북한에게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삼축체제 강화에는 6조 1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또 최첨단 F-35 스텔스 전투기가 추가 도입되고 한국이 자체적으로 만든 KF-21 보라매 전투기도 내년부터 양산됩니다. 네, 군인들 월급도 오른다면서요? 네, 병장 월급을 기준으로 할 때 월급은 올해 125만 원에서 내년 1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 군인들의 자산 형성 기금도 올해 40만 원에서 내년엔 55만 원으로 인상돼 이를 포함하면 병장 봉급은 총 205만 원이 됩니다. 달러로 환산하면 병장은 매달 1,500달러씩 받고 1년으로 치면 18,000달러를 받는 셈입니다. 네, 반면 통일부 예산은 줄었어요. 네, 통일부 예산안은 총 1조 554억 원, 미화로 약 7억 9천만 달러 규모인데요. 이는 전년도보다 약 3.7%, 그러니까 411억 원이 줄어든 겁니다. 아무래도 남북관계가 소강 상태라
그런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온 탈북민을 돕는 정착금 액수는 늘었죠. 그렇습니다. 정착기본금은 탈북민이 한국에 오면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 정부가 주는 돈인데요. 정착기본금이 현재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50% 인상이 추진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오면 한국 정부가 1인당 11,000달러씩 돈을 준다는 얘기고요. 또 탈북민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면 여기에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예산안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지금은 정부 차원에서 내년도에 사용할 예산안을 편성한 겁니다. 따라서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됩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북한은 신의주 등 북부 지역에 큰 수해가 발생해 복구 작업 중인데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호화 유람선이 인공위성에 포착됐다고요? 네,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과 한국 언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미국의 상업위성인 플래닛 랩스가 지난 6월 27일부터 8월 19일까지 촬영한 인공위성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 호화 유람선들이 강원도 원산 갈마별장 인근을 운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8일 80m 길이의 호화 유람선이 갈마반도 인근을 운행하는 모습이 포착됐고 같은 날 50m와 55m 길이의 유람선은 갈마반도 북쪽 2.3km 거리에 있는 대도와 신도 인근에서 포착됐습니다. 또 원산 별장 앞에는 60m 길이의 유람선이 정박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화 유람선에는 김정은 위원장 가족이 타고 있는 건가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호화 유람선은 1990년대 도입돼 그동안 주로 김씨 일가가 사용해 왔는데요. 이번에도 김정은 위원장 일가가 한여름 무더위를 피해 원산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면서 유람선을 타고 즐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공식 석상에 나타난 게 언제였죠? 김정은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공식 활동을 한 것이 27일입니다. 당시 김 위원장은 240mm 방사포 시험 사격을 창관했는데요. 김 위원장의 딸 김주애는 지난 5일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 인수식 이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김 위원장 가족은 원산 근처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고 김 위원장은 원산 특각과 공식 행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북한은 수해로 난리인데 김 위원장 가족들은 물놀이를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이 같은 행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한국통일연구원의 조한범 박사는 수해 현장을 찾아 재해복구를 위한 중대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뒤에서는 배부르게 먹고 노는 모습은 김 위원장의 앞뒤가 다르다는 사실을 다시금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국은 지금이었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2부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매일 저녁 보내드리고 있는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다양하고 신속한 세계 소식, VOA 방송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